네, 이제 회귀 분석 그 모델 만드는 법을 이제 쭉 봤고요. 아까 오전에 그 결과표 만드는 함수를 잠깐 손을 봤었는데,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회귀를 쓰면 특정 지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결과표는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회귀 분석 파트에서 남은 거는 이제 우리 했었던 예제들을 텐서플로우로 재현해 보는 건데, 첫 번째는 보스턴 집값 예측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가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의료비 예측 모델, 그거 세 개 예제를 이제 텐서플로우로 재현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보스턴 집값 예측 예제 패키지는 이전이랑 동일하게 가져왔고요. 화면 멈췄나요? 어. 자, 패키지는 기존이랑 동일하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자, 오리진은 해놓고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자, 데이터를 출력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위 몇 것만 출력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인포 함수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의 그 각 필드별로 어떤 타입의 변수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출력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측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오랜만에 보는 데이터니까 네,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origin.egna.sum 분석을 했을 때 자, 결측치는 없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통계를 확인을 할 거예요. 자, origin.describe라고 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각종 지표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원 데이터의 그 항목 필드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전에 통계 분석했을 때 했었던 예제인데, 자, 범죄율, 그 다음에 초과 거주 지역 비율, 면적 비율, 그리고 찰스강의 경기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보면 얘는 지금 명목형이죠. 일산화질소 농도, 주택당 방수, 그 다음에 194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 비율, 직업센터 거리, 세율, 비율, 집값. 자, 얘는 3,000달러 이상 나가는 건지 여부. 여기서 지금 명목형으로 칠 수 있는 게 요거랑 요거죠. 자, 그럼 이제 기본 통계 확인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명목형 처리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헬퍼에 만들었던 것 중에 셋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 원본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범주형으로 변경할 필드 이름에 대한 리스트. 그럼 이제 범주형으로 변경된 데이터 프레임이 리턴되는 기능이었어요. 자, grep는 helper.set 카테고리 여기다가 오리진을 주고 필드에는 명목형으로 변경할 컬럼 이름들을 세팅한 다음에 df.info라고 다시 확인해 보면은 안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아, 라벨링 트루. 라벨링 처리 여부를 넣었네요, 제가. 라벨링 페일스. 지금 여기서는 그 변수에 범위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꾸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동을 안 하네요. 자, 지금 요 함수랑 뭐가 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합시다. 자, 찰스강과 거리, 그 다음에 $3,000 이상 집인지 여부. 자, 얘네들은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경을 해줬고요. 자, 이제 다시 하면은 명목형 변수는 제외되고 값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표준화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제일 눈에 잘 띄는 방법은 상자 그림 그려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밑에 블록 하나 또 추가하고, 자, 상자 그림을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좀 들쭉날쭉, 좀 여기 데이터 분포가 좀 유난히 크고요. 얘도 좀 D라는 값도 좀 어정쩡하게 있고 하니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표준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점도 그래프하고 추세선 그려봅시다. 선점도 그래프하고 추세선을 그리는 이유는 이제 다중공선성, 다시상관관계가 있는 그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가 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좀 클 겁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MEDV, 이게 뒷값이기 때문에 얘가 중속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항목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쭉 봤을 때 몇몇 변수들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보통 이렇게 대부분 골고루 퍼져 있고요. 자, 이것만으로 이제 살펴보기가 조금 힘들다면 상관계수를 직접 확인을 해보자고요. 네,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죠. 자, 상관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계수 행렬을 뽑아 보겠습니다. 오리진.드롭 그 다음에 공속 변수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CORR 상관계수 확인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상관계수인데 대체적으로 값이 만약에 0.7보다 큰 게 있으면은 이제 강한 상관관계다 라고 하니까 걔네들은 이제 분석할 때 좀 덜어내는 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살펴보기가 좀 빡세다 싶으면은 상관계수 히트맵. 자, 요 CORR 얘를 가지고 오, 너무 바짝 붙었네요. 자, 자, 요게 이게 상관계수 히트맵인데 여기서 지금 0.7 혹은 마이너스 0.7 요거를 이제 넘어가는 값들 간의 관계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자, 여기 인더스하고 녹스 요게 상관관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더스와 텍스 요게 이제 상관관계가 좀 있고 그다음 텍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인더스랑 있고 네, 텍스는 요 레드 얘랑도 상관관계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변수를 선택할 건지 보면은 지금 봐서는 요 텍스라고 하는 요 변수 얘가 좀 걸리는 게 좀 있고 얘가 좀 걸리는 게 두 개가 있고 요 텍스와 레드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요 텍스 하나를 빼면은 다른 게 이제 웬만한 건 거의 다 빠질 것 같아요. 텍스가 계산세율을 의미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표들이 좀 좋으면 당연히 지값은 올라갈 테니까
재산세율은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재산세율은 집값을 표현하는 데 들어가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집값을 형성되는 결과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세금은. 그러니까 요 텍스를 일단 빼는 게 좀 적합해 보입니다. 자, 이따가 분석할 때 그러면은 일단 텍스를 빼는 걸로 하고요. 자, x는 아까 여기서 했었던 요 오리진, 음, 여기서 이제 요 값을 제외한 데이터 프레임, 이 텍스를 제외한 데이터 프레임을 취하도록 할게요. 자, 텍스가 지금 빠진 상태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 텍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그 상관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일단 x를 놓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음? 아, 10월, 그러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0.05보다 또 높아지는 게 있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RM. 아, 얘는 집값하고 상관 있는 거구나. 얘는 아니고, 얘도 집값. 자, 레드하고 체스. 아, 요건 아니네요. DIS하고 녹스 간에, 그리고 DIS하고 에이지 간에, 녹스하고 에이지 간에, 에이지하고 녹스 간. 그러니까 녹스, 에이지, DIS 요 세 개 중에 지금 관계가 좀 있고요. 이 녹스 같은 경우에는 요 인더스라는 값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두 개를 다 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빼는 게 더 좋을지는 이제 그때그때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텍스하고 녹스를 다시 한번 빼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텍스가 없는 애들로 다시 나오겠죠? 자, 인더스와 DIS.
다른 것들은 봤을 때 인더스를 하나 더 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결과까지만 확인하고 이제 분석 모델은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아직 돌고 있어요. 아, 인더스인데 변수 이름이 지금 잘못됐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이제 0.7 혹은 마이너스 0.7을 넘어가는 거. 얘는 최종 집값에 관련된 거니까 상관없고요. AG와 DIS 간에 이제 상관관계가 조금 더 있네요. 자, 여기서 그래서 DIS를 뺄게요. DIS를 빼고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관관계가 그 마지막 종속 변수인 집값을 제외하고는 0.7이 없어지게끔 이제 데이터를 가지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요걸 토대로 분석 모델 만들어서 또 돌려봅시다. 네,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만날게요. 자, 일단 3점도 그래프하고 추세선 확인했던 코드는 제가 주석으로 막아놨어요. 여기가 실행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상관계수 확인해 봤고요. 근데 이걸로는 살펴보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상관계수 히트맵을 그려서 이제 서로 그 상관계수가 상관계수 절대값이 0.7 이상인 거. 그러니까 0.7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0.7보다 작은 애들끼리는 어떻게든 상관관계가 세게 있다라는 거니까 걔네들을 이제 찾아서 한꺼번에 지운 게 아니라 하나를 지우면 다른 그 두 개의 변수가 상관관계가 클 때 하나를 날리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그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지워가면서 얼추 0.7보다 큰 게 없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삭제를 해서 최종 변수를 선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생긴 데이터 프레임이 X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X.info라고 보면은 우리가 명목형으로 잡아놓은 변수 요 두 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이 있는데 명목형이 껴있을 때는 그 전처리가 좀 복잡해요. 기존 전처리보다 단계가 좀 더 들어가요. 일단은 이 명목형 변수를 원래 명목형 변수도 이제 숫자 형태 값들이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일반 그 값으로 놓고 일반 숫자 값으로 놓고서 체계 분석에 그냥 그대로 집어 넣을 거냐 아니면은 이 명목형 변수를 전부 다 그 라벨링을 한 다음에 통제 요인으로서 쓸 거냐.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 그 경험을 통해서
같지만 명목형 같은 경우는 통제 요인으로 분리해서 하는 게 나중에 설명력이 훨씬 더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값에 대한 변수만 먼저 뽑아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그냥 확인하려고 중간에 된 거예요. 명목형 변수만 추출할게요. 카테고리컬 df는 x.필터 네, 이렇게 두 개만 뽑아내서 확인을 했고요. 카테고리만 따로 뽑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속 변수만 또 추출할게요. 자, y는 x에서 얘만 뽑아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중속 변수만 뽑아냈고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별한 필드를 제거하겠습니다. x는 x.drop 얘네들을 이제 제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변수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전에 예제했을 때는 이걸 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PCA 돌려서 나온 거를 갖고 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PCA 분석을 돌리면은 PC1, PC2, PC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변수들끼리 조합을 해갖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원래 회귀 분석은 그 PC 1, 2, 3, 4, 5를 가지고 하는 게 원래 PCA 분석의 정석인데 그때 우리가 썼었던 PCA 패키지는 그 전체 변수들 중에 빙산의 설명력이 95% 이상인 것만 골라주는 기능을 했지 실제로 말하는 PCA 분석을 수행하는 거는 원래 사이클런에 있어요. 우리가 썼었던 PCA 패키지는 사이클런 안에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때 우리가 했었던 거는 그냥 PCA 써갖고 바로 변수를 추출했던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봐야 알겠지만 직접 변수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골라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셋을 분할을 해보죠. 그 전에 최종적으로 이 X에 대해서 그 선점대응렬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다항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선형의기로, 단순 선형의기로 가야 될지 봐야 되니까. 자, 이 코드 다시 한번 가져와서 최종 선점도 행렬 확인. 여기에 이제 X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선점도 행렬은 매번 그게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here.savefig airflow.png 라고 해서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하죠. 자, 뭐 특별히 뭐 상관관계 여기가 조금 그래 보이긴 하는데 뭐 세게 보이는 것 같진 않으니까 얘네들 한번 선정해서 넣기로 해보고요.
자, 뭐 딱히 다항식을 적용해야 될 만한 건덕지가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다항식을 넣을 때랑 안 넣을 때를 비교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그냥 단순 선형으로 가봅시다. 자, 랜덤 시드 고정을 하고요. 플랜 데이터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는 이미 구별을 해놨죠. 네, 위에서 전처리 과정에서 이미 구별을 해놨으니까 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를 처리했고요. 506번 변수는 8개가 있대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분할을 해야죠. 자, 분할하는데 이제 x 스케일로 분할하면 되는 거죠. y는 미리 만들어놨던 거 쓰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맞을까? 자, 표준화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독립변수만 따로, 독립변수래. 명목형 변수만 따로 이렇게 뽑아놨잖아요. 얘를 범위 변수로 만들어서 표준화한 거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기에다가 명목형 변수의 범위 변수화를 수행을 해야죠. 데이터 프레임이 갖고 있는 get 범위스 기능 쓰시면 됩니다. 자, 맨 위쪽에 데이터 프레임에 get 범위스 얘도 추가적으로 가죠. 머지 함수는 지금 원래 안 쓰고 있으니까 그냥 빼버렸어요.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는지 저도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자, 다시 코드 내려가서 자, get promise categorical df 자, 이렇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첫 번째 거는 지우고 특정 컬러만 뽑아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categorical df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할 거죠. 그다음에 d타입은 int로 잡겠습니다. 자, wdf 실행하면은 네. 얘네가 값 자체가 그냥 0하고 1밖에 없네요. 그럼 얘네는 굳이 더미 변수로 만들 필요가 없는 애네요.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value count를 확인해 보면은 0하고 1, 지금 이 변수가 0하고 1밖에 없고 얘도 0하고 1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값의 종류가 더 있으면은 범위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0하고 1밖에 없는 상태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확인했으니까 얘는 그럼 빠지고 그럼 이 x 스케일에다가 결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x 스케일이 떨어졌는데 지금 표준화를 수행하고 나면은 2차 배열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x 스케일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야 아까 따로 빼놓은 그 카테고리 DF랑 병합이 되죠.
분리해 놓은 명목형 데이터와 결합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근거는 첫 번째, 그, 명목형 변수의 값이 0하고 1,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범위 변수 처리는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표준화의 결과와 병합이 필요하지만 표준화 함수는 리턴 타입이 numpy array이므로 이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야만 명목형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x스케일 df는 데이터 프레임 x스케일 넣고 컬럼스는 원래 있던 x의 컬럼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합이 되는데 이 x스케일 df에다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카테고리 df를 머지를 해야죠. 아, 그럼 아까 머지 함수를 제가 빼면 안 됐었네요. 머지 함수를 갖고 왔어야 됐네요. 네, 겟더미를 안 쓰게 됐으니까 겟더미 지우고 머지를 다시 가져올게요. 자, XDF는 네, 이렇게 두 개를 결합을 해라. 그래서 인포를 확인해 봤을 때 네, 분리됐었던 카테고리 변수 두 개가 있는지 보고요.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기초통계량에서 명목형이 들어가봤자 어차피 쓸모가 없으니까 기초통계량에서 제외할 겸 그 선택적 데이터 분석의 과정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놓고 지금까지 전처리를 한 거죠. 이제 보세요. 하다 보면 이제 에러가 날 게 뻔한데 에러가 날 거 알고서 한번 보셔야 되니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변경된 XDF를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분할할게요. 여기까지 분할이 잘 됐어요. 그쵸? 그럼 이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자, 모델 만드는 코드야 뭐 별반 다를 거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X트레인을 확인해 보면은 X트레인이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이 변수의 개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 i록의 0번째 이거에 렌을 취해도 되고 방법이야 여러 가지예요. 이거에 렌을 취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X트레인의 컬럼스에서 렌을 취해도 똑같은 거죠. 어찌됐건 그 독립 변수 개수만 알아오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쌓고 학습을 시킬게요. X 트레인과 이제 Y 트레인을 놓고 학습을 시킵니다. 여기서 에러 날 거예요. 갑니다. 이제 얘가 하네? 되네요. 이게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어, 제가 마지막으로 텐서플로우를 다뤘을 때, 타입을 닥데이터로 넣으면 에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트로 바꿔서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처리를 하네요. 이 녀석도 나름 발전이란 걸 하네. 자, 220번 학습을 했어요. 여태까지 거 중에서는 그래도 다소
많이 걸렸네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만들었었던 그 헬퍼 함수를 쓰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되겠죠? 오, 이 누나가 위력이 되게 세다니까요. 그럼 이제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 같이 산정을 이렇게 해놓고 이 결과 값들을 아까 학습할 때 넣었던 게 엑스트레인이었죠. 자, 이 결과 값들에 대해서 이제 뭐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죠. 엑스트레인의 엑스트레인의 컬럼스. 여기까지는 지금 엑스트레인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였어요. 자, 집값에 대한 관측치와 예측치. 다음에 Y 트레인의 생김새도 한번 보죠. 예, Y 트레인은 지금 이렇게 시리즈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히 필드는 없죠. 예, Y 트레인의 values라고 접근해 주면 될 거고요. 얘도 생긴 거 보면은 얘는 이제 1차 배열로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예, 플러트 함수 적용을 하고요. 훈련 오차는 관측치에서 예측치를 빼면 되겠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훈련 데이터 말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트레인 DF가 아니라 테스트 DF로 변수 이름 바꿔주면 되고요. 아, 트레인 DF에서 뺐구나. 테스트 DF, 테스트 DF. 자,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변수들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집값을 이제 판단하는데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헬퍼로 레그 플롯. 자, 트레인 GF의 요 필드 이름, 그다음에 관측치, 그리고 예측치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 처리하면 되고, 테스트 DF도 관측치, 예측치. 자, RM에 대한 그 집값, 요게 좀 괜찮아 보이네요. 요거도 뭐 다소 예측은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모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진짜 그 직선 선형이었다면 요 그 수세선이 아마 직선에 가깝게 나왔을 텐데 얘가 지금 거의 곡선 타입으로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다항식을 적용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레그 플롯이 그 직선의 추세식을 구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땀 한 땀 일일이 다 점을 찍어서 잊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자, 혹시 몰라서 파일 하나를 백업을 해놨고요. 자, 얘는 다중선형으로 가본 거고 파일 복사한 거는 다항회기로 한 번 더 가보죠. 자, 아까 그 표준화를 만들 때, 표준화를 할 때, 그 다항식으로 만들기 전에 표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목형 변수는 어차피 값들이 0하고 1밖에 없기 때문에 제곱을 해봐야 별로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명목형을 결합하기 전에 해야 돼요. 자, 다항식으로 만들어주는 함수. fully normal feature 얘 가져오고요. 자, 뭐 결측치 확인까지는 뭐 아까 해봤으니까 이제 필요 없고. 자, 명목형 변수 만들었고 기본 통계 확인, 뭐 흥자 그림, 뭐 이것도 주석을 맡겼으니까 뺐고. 네, 상관계수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변수 선정 과정은 지금 앞에서 다 했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자, 변수 제거했고 확인하는 것도 지금 이 절차에선 필요가 없고요. 자, 명목형 변수만 추출하고 종속 변수 추출,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추출할 필드 제거, 최종 3점도 행렬 확인도 이미 앞에서 봤으니까 필요 없고. 데이터 표준화를 했고요. 자, 표준화를 한 상태에서 얘를 다항식으로 만들어주자 였죠. 그래서 표준화 결과를 다항식으로 변환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다항식으로 바꿀 때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이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건 어차피 필요해요. 밑에 있는 거 끌고 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scale df 맞죠? 그 변수 이름을 평소에 잘 통일해서 쓰면은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되게 편해요. 자, 이건 아까 우리가 다항식 만들어 놓은 거니까 코드 복사해서 네, 이렇게 다항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x2에다가 명목형을 결합시키면 되죠. 자, x2에 categorical df를 결합하면 되죠. 자, 변수들이 쫙 하고 늘어났어요. 이제 xdf를 가지고 데이터 분할 들어갑니다. 자, 변수 개수가 46개로 늘었네요. 자, 학습층 쌓았고요. 이제 학습 들어갑시다. 생각보다 빠른데? 네. 62번 만에 아까보다 빨리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손실률하고 이차율은 아까보다 별 차이는 없긴 한데, 지금 여기 임계점에 들어가는 게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근데 오차 차이는 조금 나긴 하네요. 자,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래프 그려보면 뭔가 나오겠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별로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요 지표는. 이거는 아마 변수 선정 과정에서 걸러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도 아까보다 좀 좋아진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변수 선정을 걸러낼 때 얘가 좀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얘는 확실히 좀 영향력이 좀 설명력이 좀 적은 변수인 것 같긴 해요. 요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RM. 요거는 굉장히 좋죠. 데이터 분포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뭐 썩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네요. 범죄율, 크라임. 데이터는 되게 잘 맞추는데 얘는 조금 다소 좀 오차가 좀 큽니다. 자, 분석 모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설명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손실률과 오차. 근데 다항식보다는 가중선형액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위에 보면은 오차도 얘가 좀 더 크고 손실률은 좀 적은데 손실률은 5.6, 8, 9.8, 그다음에 21. 오차는 2.04, 3.26. 오차도 이쪽에 적고 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다항식보다는 다중선형액기로 분석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가장 최적 형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머신러닝이지 사람이 노가다로 해야 되는 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학습 모델 만드는 거는
정답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누가 더 좋은 모델, 그러니까 진짜 실 데이터에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정확도와 그 다음에 학습 성능. 뭐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누가 더 실제 데이터에 근접하게 뽑아내는 모델을 만드느냐지, 이거는 뭐 그냥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정답과 오답을 구별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실제로 카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예제들을 봐도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들어내느냐지 정답, 오답을 가리진 않습니다. 어차피 100%는 아니에요. 100%는 예측을 못해요. 자, 요거까지 실습해서 결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로지스틱 회기로 넘어갈게요. 자, 로지스틱 회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했었죠. 이제 한자어로 얘기하면 이항 분류라고 하는데, 네, 독립 변수들을 통해서 종속 변수를 추적하는데, 이 종속 변수의 경우의 수가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자, 뭐 새롭게 추가된 패키지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때 뭐 정확도라던가 재현율 뭐 이런 각종 지표들을 계산할 때 사용했었던 함수들이 있어요. 요 함수들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로지스틱 회귀 관련된 단원을 보시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요 값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이클런을 써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패키지를 참조를 할게요. 자, 데이터셋도 예전에 우리가 로지스틱 회기 사용했을 때 그 실습했었던 그 데이터셋이에요. 대학원생을 모집을 했는데 필기 점수, 학부 성적, 실무 경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불합격과 합격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불러왔고요. 자,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결측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자, 이 합격 여부 자체가 지금 명목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명목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줬어요. 합격 여부를요. 요것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텐서플로우나 사이클런으로 머신러닝 돌릴 때 중속 변수가 인트형이 아니면 에러 났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카테고리형도 잘 되더라고요. 자, 기본 통계 확인을 해봤고요. 데이터는 지금 400건 정도 있고 필기 점수는 평균이 587점, 학부 성적은 3.4점 정도, 병원 경력은 2.5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자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은 이제 분포가 좀 크게 차이가 나니까 소비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일단 냈습니다. 데이터 단위가 크게 다르므로 소비나가 필요해 보일. 자, 일단 데이터셋 분할하기 위해서 랜덤 시드 고정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점수, 성적, 경력,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합격 여부. 자, X값만 표준화를 했고요. 숫자 스케일러 표준화했고,
표준화하고 나서 이제 상자 그림을 그려봤어요.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열로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시각화를 하거나 그러려면은 임시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줘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결과를 이 결과를 네, 데이터로 잡고 컬럼 이름은 직접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 데이터 프레임 만든 다음에 원본 데이터 프레임과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상자 그림을 각각 그려서 비포 애프터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 오리진 데이터의 그 확정 여부, 즉 Y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가 들어있는데 같이 그린 이유가 우리가 종속 변수를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상자 그림 그림은 어차피 안 나와요. 상자 그림이나 요약 분계량은 명목형은 자동으로 제끼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던 애들이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좀 데이터가 이뻐졌죠. 자, 이제 X 스케일링한 데이터랑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검증 데이터랑 후연 데이터로 분할을 했고요. 이제 모델을 정의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로지스틱이죠. 자, 이항 분류예요. 그럼 활성화 함수는 처음에 리루,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애로 끝나고요. 옵티마이저는 RMS 프로, 손실 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인진 분류입니다. 평가지표. 후기 분석은 얼마만큼 찾았나를 봤는데 분류는요 얼마만큼 맞췄나예요. 정확도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요거 이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정의할 거잖아요. 자, 그럼 처음에 리루 인풋 변수는 3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는 RMS 프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평가 지표는 정확도. 이것만 쌓으면 텐서플로우는 다 돼요. 내가 필승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준하는 모델을 직접 만들겠다라는 거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두를 내기 힘든 일이고 박사학위 받으시면은 아마 그 과정에서 만들지도 모르겠는데 주말에 슈카월드 봤더니 우리나라가 박사공화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한 해 박사 배출량이 제일 많대요. 20년 동안 4배가 늘었대. 근데 석사 수는 안 변하고 있대. 학생 수는 주는데 박사 배출량은 매년 늘고 있대.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졸업을 안 한다는 얘기. 진짜 깜짝 놀란 게 실제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거를 이제 거기서 그 유튜브에 나온 걸 본 건데 요즘은 문송이 아니라 문망이래. 문과 망했다고. 인문학 계열 박사학위 초봉이 2천에서 3천 사이래요. 어, 와,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봉보다는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어쨌건 그래도 이과나 이공계 계열은 그래도 아직은 좀 나아요. 자, 어쨌건 이제 그런 공부를 되게 깊이 있게 하면서 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학습 알고리즘을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 품을 그릇이 아니지. 외국 나가야지.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이 필승표만 보고 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학습 구성은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다항 분류 요거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신경망 알고리즘, CNN, RNN, 그다음에 뭐 ANN, 뭐 이런 신경망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거든요. 걔네들도 결국은 이 필승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학습 모델을 생성했고요. 이제 학습을 돌릴게요. X트레인, Y트레인, 500번 F 걸었고, 테스트 데이터. 나머지 똑같죠? 쭉 돌립니다. 그럼 얘가 열심히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쭉 연습하기 시작을 하죠. 자, 52번에서 보기 종료했어요. 학습 결과 평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헬퍼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데이터 손실률. 지금 요게 그 학습이고 얘는 그 학습에 대한 이제 실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예측치에 대한 손실률이죠. 이 격차가 좀 크다라는 거는 요 데이터는 지금 과적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과적합을 줄이려면은 일단 데이터를 더 때려 박아야 돼. 그러니까 400건 데이터가 지금 적다라는 거죠. 회계보다는 분류가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ACC라고 하는 거는 아까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었죠. 회계 분석은. 회계 분석이 말하는 그 지표는 오차였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얘는 이 ACC가 말하는 거는 정확도예요. 분류 분석의 평가 지표는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더 맞는 거죠. 과적합이 발생하는 거는 지금 뭐 실습용 예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손실률이 좀 크네요. 많이 틀렸다는 거지. 최종 훈련 정확도 69, 그 다음에 검증 정확도는 73. 자, 그래서 이제 학습 결과에 대해서 예측 결과를 산정해 봅시다. 모델점 프리딕트한테 X트레인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예측 값이죠. 프린트 리절트를 해보면 요 리절트 값을 해보면은 요게 지금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은 어, 확률이에요, 확률. 결과값이 1일 확률. 자, 쉐이프를 얻어오면은 이 쉐이프가 그 몇 행인지는 훈련 데이터의 개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차수는 0일 확률, 그 데이터가 0하고 1일 때 1일 확률이에요. 공속 변수가 0하고 1이면 0일 때는 배열 개수가 없고요. 1일 때의 1일 확률 몇 퍼센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종속 변수가 0, 1, 2 이렇게 다항이라면 0일 때는 없고 1일 때 1일 확률이 몇 프로, 2일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소가 한 개니까 렌으로 치면은 렌으로 치면은 1, 얘는 렌으로 치면은 2. 1일 경우의 수가 몇 프로? 그럼 1에서 요거 빼면은 거짓일 확률이겠죠? 1 빼기 요거 하면은 거짓일 확률이 되는 거죠. 여기도 다항 분류일 때도 각각에 대한 확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내는 게 아니라 1일 확률 몇 프로, 2일 확률 몇 프로. 그래서
1로 추천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테스트 프리드, 얘도 이제 120개의 검증 데이터가 1개의 경우의 수를 갖는다라고 했고요. 자, 이거 Y트렌 요일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구성하는데 실제 후연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여부. 자, 이게 실제 결과값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 확률. 아까 나왔었던 요거 있죠? 요거 1차원으로 바꾼 다음에 100을 곱해요. 그래서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했어요. 이게 전부 퍼센테이지를 치려면 100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예측치 값도 넣어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값 1일 때 예측치는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것만 놓고 보면은 되게 많이 틀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1인데 시작부터 0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초반부가 잘 못 맞춰요.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잘 못 맞춰요. 버젓이 합격했는데 합격 확률 38%라고 하니까.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개수를 세갖고 혼동 행렬이라는 거를 만들었었죠. 자, true 네거티브, true 포지티브, false 네거티브, false 포지티브.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함수를 가지고 결과값과 예측치를 전달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걸로 비율을 계산해서 4개의 값을 만들어내는데 요 4개의 값이 의미하는 게 이 앞에 거가 tn, 얘가 fp, 얘는 fn, 얘는 pp예요. 그러니까 tn이 의미하는 거는 네거티브, 실제로는 네거티브, 실제로 불합격인데 예측도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맞춘 거죠. 183개를 일단 맞췄어. 400개 중에 183개를 일단 맞췄어. 자, 그 다음에 FP. 실제로는 네거티브인데 불합격인데 합격으로 예측함. 자, 79번 틀렸어요. 400개 중에 79번을 틀렸어. 그리고 FN. 실제로는 false 네거티브, 실제로는 포지티브 합격인데 불합격으로 예측한 거. 6개래요. 틀린 거죠,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오답률이에요. 79 더하기 6. 자, 그다음에 마지막 TP. 자, 실제는 포지티브인데 포지티브로 예측, 합격인데 합격으로 예측함. 12건. 플러스 12개. 자, 그럼 정답률이 맞춘 게 월등히 많죠? 자, 요 값들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뭘 알아봤었냐면은 정확도래느니 정밀도래느니 그런 각종 값들. 정확도, 정밀도, 대현율, 위양성률, 특이성, F1 스코어, ROC 컵 이런 값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어요. 사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값만 왔다 갔다 한 거라서 다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 이후 부분은 예전에 그 분류 분석했던 거 그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요 그 혼동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니까 위에 거랑 같은 거죠. 네, 요거를 그냥 단순히 시각화했다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들입니다.
자, 먼저 이제 ROC 커브예요. 결과값하고 예측치를 주면은 이제 RAS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갖고 ROC 커브라는 함수를 써서 값을 뽑아내서 요 위양성률 얘를 x로 주고 그 다음에 재현율 얘를 y축.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요 분석 모델 자체가 예제가 썩 그렇게 좋은 예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지금 파란 선이 빨간 선에 가까울수록 그 성능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선이 이렇게 쭉 많이 벌어져 있어야 아, 얘가 좀 맞추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위양성률, 특이성. 자, 이 값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예전 필기 내용 한 번씩 찾아보세요. 위에 거 실행 안 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이 함수들이 전부 사이클런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결과값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텐서플로우 자체의 기능도 있어요. 자, 텐서플로우 자체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한테 결과값과 예측치를 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 형태를 주는데요. 정밀도, 분류기가 참으로 분류한 항목 중에서 실제 데이터가 참인 비율. 자, 거짓에 대해서는 약 70%, 참에 대해서는 67%, 리콜, 대연율, 참 중에 참으로 분류한 비율. 그러니까 요 두 개 값은 높을수록 좋겠죠. 거짓에 대한 정밀도는 70%고 거짓에 대한 재현율은 97%. 참에 대해서는 67, 13.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쪽에서 좀 약하다라는 게 나오겠죠. 자, F1 스코어는 거짓에 대해서는 81인데 참에 대해서는 22다. 이게 분류를 하다 보면은 특정 구간을 제대로 분류 못하는 게 꼭 하나씩 있어요. 얘가 유독 이런 데이터에 약하구나 이런 것들. 그럼 이제 그쪽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보충을 해서 그 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잠깐 생각이 나서 보면 얘가 지금 차는 합격인 경우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원데이터 자체가 참인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학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걸 보고 합격에 대해서 재현율이 좀 떨어지네? 그럼 100%값 확인해보면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넣어줘서 학습을 시켜야죠. 그래서 위에 나오는 이 표들 굳이 다 이렇게 뽑아볼 필요 없고요. 요 리포트만 뽑아봐도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리포트 볼 때 중요한 게요. 얘는 이렇게 리포트라고 변수를 주피터에서 직접 출력을 하면 이게 보기와 다르게 문자열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탭키 있고 여기 불바꿈 문자 다 들어 이런 식의 문자열로 나오니까 얘는 꼭 프린트 함수 써야 돼요. 이렇게. 그 얘는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지 못하겠더라고.
자, 결과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값인데, 요거 뭐, 갑자기 용어들 튀어나온다고 너무 얼지 마세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위 양성률. 얘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볼 필요 없고, 보통은 이렇게 정확도랑 재현율, 요 정도만 본다고요. 정확도랑 재현율. 그래서 몇 퍼센트 정확도로 분류를 한다. 보통 그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지스틱 회계 그 코드 형식을 살펴봤어요. 그럼 요거를 접목하면은 이제 타이타닉 예제를 다시 해볼 수 있겠죠. 타이타닉 예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 다항 분류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생각하면 흔히 나오는 거, 이미지, 텍스트 뭐 이런 거, 예, 그렇게 가요. 차근차근 밟으려고 하니까 진도가 좀 루즈한 것 같아서 일단 그 훅 한번 훑어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케이스별로 앞부분 조금 보충하면서 뭐 그렇게 할게요. 회귀 분석만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힘들어 못하겠어. 그래서 좀 한번 빠르게 전체 훑어보는 느낌으로 일단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좀 해봅시다. 그게 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거 예제 실습하시면 됩니다.